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민생회복 지원금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 방식을 택하되 소득에 따라선 차등을 두는 형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이번 추경 규모 예상했던 대로 20조 원 규모로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세금 수익 감소 예상을 고려한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을 빼면 실제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푸는 돈은 20조 2천억 원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추경 30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는데요.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감안해 정부는 소득별 차등 지급이라는 현실적인 안을 선택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네, 자세히 짚어보면 우선 정부는 1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낸 후 이들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참고로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신이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40만 원 이상 내고 있다면 소득 상위 1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소득으로 따져보면 세전 약 1,13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어디에 언제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급 방식은 2020년 코로나 당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때와 비슷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도 포함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사용 기한은 4개월 정도입니다. 구체적 사용처는 사행, 유흥업종 등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이커머스 등에서는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세부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지역사랑 상품권도 8조 더 늘려 올해 역대 최대인 29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데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까지 높아집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고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에 할인 쿠폰 780만 장도 뿌립니다. 2차 추경이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철도, 항만 등 SOC 조기 투자, 이러한 건설 경기 부양에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특히 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 산업 쪽에서는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AI의 전환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늘리는데 1조 2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이 연간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현재 6월이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수 회복을 위한다는 추경의 취지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올해 2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도 경기 악화로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 세수 결손 문제를 기존처럼 기금 전용이나 예산의 불용 처리가 아닌 솔직하게 세수 부족 문제를 인정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는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지출은 유지하면서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가용 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했다지만 전체 재원의 3분의 2가량을 빚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 살림 적자는 110조 원에 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재정 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어섰고요. 국가 채무도 1,300조 원을 돌파해 GDP 대비 비율은 49%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7월 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증가가 우려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장기 수행 연체자 113만 명이 진 빚 16조 원도 탕감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신속하게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유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탕감 내지 대폭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를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으로 약 113만여 명의 총 채무액 16조 4천억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처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산하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 각 금융사들에 흩어져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16조 원 넘어가는 채권을 평균 매입가율 5%로 사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은 약 8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금융사들 출연을 통해 반반씩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는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20%만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도에도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 64만 명, 4조 7,5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해 준 바 있으며 8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치에서는 규모가 약 3배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채무조정기구의 설립과 금융사들과의 협약 체결, 채권 매입과 심사 등의 필요한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채무자들의 채무조정과 소각까지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총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권의 채권과 지원 대상 규모를 파악 중인 정부는 금융사들의 출연과 채무자 심사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3분기 중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귀국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하루 만에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내수와 소비 진작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추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 드러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추경 방향에 대해 경기 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도 최소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추경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지출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이어 정책을 마련할 때 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결정한 것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내용이 같더라도 이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스토리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문화와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에 더해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리며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 작은 정부를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관심이 집중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오늘 나온 집값 통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면서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거의 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세가 번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0.76% 오르면서 강남을 제치고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고요. 마포구도 같은 기간 0.66% 오르면서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는 족족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안 팔겠다면서 물건을 거두어 버리는 집주인들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을 보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2억 3천 올라간 집도 있었어요. 매도자가 매수자를 골라가는 약간 면접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네, 강남권도 아니고 재건축 호재가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몰린다는 건 당연히 지금보다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내가 이 집을 저렴하게 샀다가 뭐 상급지로 차차 이제 갈아타겠다 이런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지금이 아니면 이 집조차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축 공급이 서울 수도권에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출이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 그리고 신용도, 소득 수준을 대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해두는 게 좋다라는 일단 판단이고요. 네, 지금 설명에서 들으신 것처럼 일단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집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됐고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이른바 갭 투자가 막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이런 점들이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리면서 소위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집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대표되는 실수요자들이 첫 집으로 염두에 두는 중소형 아파트까지도 일주일 새 실거래가가 2억씩 뛰고 이제는 국평 가격인 20억 원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네, 성동구와 마포구는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방 기자, 이대로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추가로 지정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 한강벨트는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약간 그런 복선을 깔아둔 곳입니다. 이미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을 묶을 때 이제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는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더해서 더 큰 규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전국에 남은 규제 지역은 토호제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규제 지역 지정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또 서울뿐 아니라 과천, 분당, 지방에서는 세종까지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지역 지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됩니다. 추가로 분양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요는 건드리지 않겠다,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이제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세금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고 또 앞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이제 중과세율도 낮춘 상태라서 규제 약발은 좀 과거보다는 덜한 상태이긴 합니다. 또 이제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15억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 부활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대출 금지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고 또 그만큼 모두가 궁금해하는 공급 대책의 경우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데다 또 총리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방서우 부동산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우리 증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5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특별 기획 시리즈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경직된 자본시장과 산업구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두고 빅테크 간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25년간 시총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박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두 달간 미국 증시에선 시가총액 1위 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AI 경쟁력을 앞세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며 번갈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AI 훈련 속도를 2배 이상 높인 블랙웰 기반 GPU를 출시하며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한물간 인터넷 황제로 여겨졌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피스 프로그램에 AI 비서 코파일럿을 적용하는 등 AI 기업으로 부활했습니다. 반면 한국 증시에선 20년 넘게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시총 1위에 오른 엔비디아의 시총은 20년 동안 886배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는 4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이 새로운 스타 기업을 길러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크기를 키우지 못하고 박스피에 갇힌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다시 돌아올 거냐 하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인데 국내에서 지금 분기당 영업이익을 10조 원대 가까이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 자본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의 경쟁력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초기에 발굴해서 대규모로 자금이 투자가 되고 무형자산과 R&D 분야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하고. 일본은 지난 2014년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5년엔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제정한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쿄 증권거래소의 구조를 개혁해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시장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니케이 지수는 2014년 이후 2.4배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계속해서 고영국 산업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자본시장만큼이나 경직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95년에 대한민국 수출 품목 1, 2위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5년에도 그리고 그다음 2015년에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조선업이나 석유화학, 호황의 일부 순위가 좀 바뀐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유지가 됐습니다. 10대 품목으로 넓혀봐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성하는 품목 10개 중 8개가 같을 정도입니다. 이 산업 고도화를 이뤄서 어느덧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볼까요? 이 중국은 컴퓨터 부품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PC 완제품으로 다시 스마트폰으로 1위 품목이 변했습니다. 10대 품목은 2개 빼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네, 자본시장에선 25년째 삼성전자가 1위고 네. 수출 품목 순위 또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산업계 전반적으로 혁신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난 20년간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다시 AI로 이제 격변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지켜낸 건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90나노미터급 D램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12나노급 D램을 양산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반도체에서는 공정 혁신을 계속했고요. 폴더블 폰처럼 이제 과감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그룹에 안착한 현대차 등 다른 주력 산업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20년 전에 잘했던 기업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미국 증시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처럼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해서 성장 스토리를 써낸 것은 아닙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총 1위 교체 문제보다도 한국 자본시장이 대기업을 길러낸 사례 자체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을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후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와 기업, 자본시장 모두 실책을 하나씩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주력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고요. 또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좀 문제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출구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중복 상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기업인의 인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증시 상장을 하면 그다음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로 유상증자는 좀처럼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입니다. 결국 꾸준히 번 돈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일거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키워내는 게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네, 고 기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나왔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삼성전자 같은 기업 10개를 만든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결국에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결국 이제 자본 조달과 연결이 되는데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 제시한 AI 100조 원 펀드처럼 정부에서 도와주고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삼성전자 10개 만들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자본을 조달하면 할수록 경영권 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는 겁니다.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에게 주어진 한 주당 29개의 차등 의결권이었습니다. 이 기업인이 본질인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주주들의 이익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은 창업주에 한해서 차등 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지난 2021년에 도입했습니다. 네, 산업부 고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